변호사, 세무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엔 두 분께서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를 선정해 갖고 오셨는데요. 바로 변호사들의 기장 대리 업무와 세무사들의 조세 소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이번 주 조금 민감하면서도 조금 해묵은 네.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슈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도 방송에서 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뉴스를 보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들 인터뷰, 세무사님들의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두 분을 직접 저희가 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게 변호사회와 세무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주제처럼 실제 이제 현업을 한창 하고 계신 두 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좀 세무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2021년도 11월에 통과되게 되면서 세무사로서는 엄청난 수건된 사업이 지금 진행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않아 가지고 신규 세무사들 뿐만이 아니라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세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식적인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임시부여라는 번호를 부여받아서 업을 하고 계셨고요. 또한 세무사법 알선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들도 명시가 되었고, 또한 이제 세무사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기장대행 및 성실 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으며, 그 세무조정 업무에 대해서도 1개월간의 실무교육 과정이 신설된 것이 정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과거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서 완전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 그러다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세무기장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부여 규정이 삭제되기 이르는데, 이게 좀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같은 시험을 보고서 업무를 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제 차별을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하고요. 특히나 이제 실무교육 과정이 이제서야 또 이제 시행령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입법이 됐는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것이 변호사들이 임시부여를 받아서 이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규정이 입법이 늦어가지고 이제 공백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고객이랑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업무를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나 이제 있다가 업무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존 고객들 업무하지 말고 모두 다 내려놔라. 이런 업무라서 사실은 조금 의아한, 다른 업권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게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즉 이제 기장과 같은 업무를 하는지가 핵심 이슈인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세무사법 통과안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건데요. 이게 그 세무사들이 기존까지 해왔던 고유의 업무 영역을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해왔던 업무라서 지금 와서 이제 자동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님들이 과연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들과 올바른 조세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면서 여기에 대한 게 좀 쟁점인 건데요. 이것은 이제 세무 업무가 아무래도 세무대리 업무라는 것 자체가 좀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무 서비스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물건을 파는 그런 서비스와 달리 용역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물건을 팔고 나면 납세자분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받았고 이 물건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용역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 납세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고, 또 똑같은 용역 서비스로 법률 서비스와 세무 서비스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생각에는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판결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결국에는 그 의뢰인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세무 서비스는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실 기장 업무의 전문성이라는 게 그렇게나 중요하다면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거나 이제 전문적인 좀 훈련을 받지 않으신 그런 직원분들을 통한 세무기장이 좀 불가능하든지 아니면 좀 플랫폼을 통한 그런 기장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상당 부분의 업종에서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세무 서비스는 이제 신고를 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변호사들이 자문이나 컨설팅 역시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이게 나중에 갑자기 행정관청에서 뭐 검사 나오고 수사 나오거나 아니면 뭐 조사가 나오는 등 역시 이게 좀 결국 이런 측면에서는 좀 비슷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하고 나면 분명히 나중에 행정기관이 그 타당성을 보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조사라든지 검사 등을 뭐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이제 나중에 납세자가 권리를 구제하려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 버틸 수 없는 그런 서비스가 조금 이제 신뢰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기존의 세무사님들 선호하시면 이제 그쪽에서 업무하시면 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자기는 좀 리스키한 걸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변호사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좀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느낌이 좀 상당히 네.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외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제 조세 소송을 대리하고 계신데, 이제 세무사들이 조세 소송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세무사님 어떤 의견이신지? 네, 역시 이제 기존에는 기장 업무는 이제 세무사의 고유 영역이었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분들이 이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생각하면 조세소송 같은 건 반대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이 조세소송만을 대행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제 세무사들이 이것 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인 건데, 저희 생각에는 그 세법에 대해서 조세 불복 절차라서 행정소송 이외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바로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가기 전에 그 조세 불복 절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라는 걸 통해서 자신이 그 국세청과의 어떤 이견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단계에서는 세무사들이 세무의 대리인으로서 납세자를 대신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세 소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들도 충분히 과세관청과나 국세청과의 이슈에 대해서 세법적이나 법률적인 정점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여기에 이견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의견을 낼 수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조세 소송 역시도 행정소송 역시도 조세 불복 절차에서 특별한 이슈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연장선상에서는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변리사분들도 최근에 이제 공동소송 대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행정소송권을 각각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사들이 그걸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재판을 구성하는 이제 법원과 원고와 피고인데, 이제 재판부를 구성하는 분들은 이제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재판부랑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그리고 또 이제 동일한 법률적 기준을 통해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동등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려면,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 또 조세 소송을 한다면 자신이 이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잘못을 드러나는 걸 좀 미루기 위해서 이거는 과세관청이 좀 잘못을 했다, 내가 이렇게 다투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불복 수임료를 또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1심 판사님이 좀 이상하다 하면서 2심 또 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불리한 뭐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오히려 기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 처음부터 기장부터 이제 소송까지 만약 필요하면 쭈르륵 다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한테는 좀 더 오히려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참 두 분 말씀 다 좀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어느 쪽 편을 뭐 들 건 아니었지만 네, 좀 상당히 중간에서 곤란한 것 같기도 한데요. 방금 이슈에서도 나온 것처럼 최근 이제 다양한 좀 플랫폼들이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전문가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플랫폼 활용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단점이 사실 훨씬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이제 대표적인 미용 의료 플랫폼인 강남 언니를 운영해온 힐링페이퍼 이제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사실 뭐 플랫폼 업체마다 뭐 과금 방식은 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본질은 이제 광고가 아니라 좀 중개라는 것입니다. 전문직들이 업무는 대부분 이제 소개를 하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법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정관 이유 같은 거 좀 막겠다. 두 번째는 이제 좀 그 전문가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정관예우의 문제야 뭐 어떤 뜻인지 충분히 다들 시청자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성이 좀 어떤 건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가령 뭐 A라는 변호사한테 뭐 B라는 그 뭐 어떤 그 사건 사무장이 한 달에 뭐 매출의 90%를 제공을 해주는 상황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제 B가 이제 소개시켜주는 사건에 대해서 A는 무조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부를 하면 B는 다른 곳에 사건을 맡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되는 사건이나 안 되는 사건은 무조건 된다라고 해서 자기가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공유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또 의견을 줘야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과세관청이든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어떤 제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또 불복 수임료 또 받고 소송 가면 소송 수임료 또 받고 하면 이제 B는 부자가 되거든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독립성 때문에 중개를 막고 있는 건데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게 전에는 이제 개별적인 그 인력이 힘으로 하던 것이 그냥 기업형으로 이제 인터넷 깔고서 그냥 대놓고 하겠다. 뭐 이런 것과 사실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이라는 뭐 그러한 명분과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조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세무업계에서도 뭐 삼성생활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과 계속 이제 분쟁과 쟁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끝냈어? 현재 이미 세무사 회에서도 이미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아마 앵커님도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특정형이 나와가지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 들리고 막 그런 부분 이제 환급을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은 장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그 광고에서의 큰 맹점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분들이 큰 오해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금은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왜 돌려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돌려받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포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납세자분들을 현혹하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고 납세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누구는 세금을 납부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개인적인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거나 뭐 세액을 감면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걸 마치 일괄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참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분위기 속에서 좀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자, 서로 좀 그 어느 이슈보다 좀 더 오래됐고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좀 양측에 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좋은 좀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